윈스턴은 체링턴에게서 등을 돌려 혼자 계단을 내려갔다. 문을 나서기 전 자신이 거리를 살펴보는 모습을 노인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는 적당히 시간이 흐른 뒤, 이를테면 한 달쯤 뒤에 위험을 무릅쓰고 이곳에 다시 오겠노라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그것은 적어도 공회당 저녁 집회에 안 나가는 것보다는 덜 위험할지 몰랐다. 가장 어리석은 짓은 그 일기장을 산 뒤 가게 주인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어떤지도 모른 채 이 상점에 다시 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곳에 꼭 돌아오겠노라 다시 다짐했다. 이곳에 와서 아름다운 잡동사니들을 더 사고 싶었다. 성 클레멘트 교회 판화도 사서 액자에서 그림을 빼서 작업복 윗도리 밑에 감춰 가져갈 것이다. 체링턴 씨의 기억 속에 매몰되어 있는 나머지의 노래 가사도 끄집어낼 것이다. 잠시 가게 윗방을 빌려 살고 싶다는 정신 나간 계획도 다시 떠올랐다. 잠시였지만 흥분했던 탓일까 윈스턴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깜빡하고 거리에 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창밖으로 살펴보는 것을 잊은 채 상점을 나섰다. 심지어 즉흥적으로 음을 붙여 노래를 흥얼거리기까지 했다. 오렌지와 레몬이여, 성 클레멘트의 종이 말하네. 그대는 나에게 3파딩의 빚을 졌지. 성 마틴의 종이. 갑자기 가슴이 오싹 얼어붙고 오줌을 지릴 것 같은 공포가 몰려왔다. 1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파란 작업복을 입은 사람이 걸어 내려오고 있었다. 창작부에서 일하는 짙은 머리카락 그 여자였다. 어슴푸레한 불빛 아래였지만 어렵지 않게 그녀를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응시하더니 곧 그를 못 본 척 재빨리 스쳐 지나갔다. 너무 놀라 몇 초간 온몸을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곧 그도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도 잊은 채 발걸음을 옮겼다. 이제 한 가지 사실만은 확실해졌다. 여자는 그를 몰래 감시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그를 여기까지 미행한 게 분명했다. 이 저녁 당원들의 거주지역과 수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어두컴컴한 뒷골목에서 그와 마주친 것이 단순한 우연일 리 없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공교로운 일이었다. 그녀가 사상경찰의 첩자든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활동하는 아마추어 첩자든 그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아마 그녀는 그가 술집으로 들어가는 것도 봤을 것이다. 그는 힘들게 발걸음을 옮겼다. 주머니 속 유리 덩어리가 걸을 때마다 허벅지에 부딪혀 아파왔다. 주머니에서 물건을 꺼내 던져버리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았다. 그보다 더 그를 괴롭히게 한 것은 복통이었다. 몇 분 동안은 당장 화장실에 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이 괴로웠다. 하지만 이런 구역에 공중 화장실이 있을 리 없었다. 다행히 곧 경련이 지나가고 무딘 통증만 남았다. 막다른 길에 이르자 윈스턴은 잠시 멈춰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에 잠겼다. 곧 그는 몸을 휙 돌려 온 길을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여자가 자신을 지나쳐간 것은 기껏해야 3분 전이니까 뛰어간다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여자 뒤를 밟다가 둘 말고는 아무도 없는 조용한 장소에 다다르면 돌로
여자의 머리를 내려쳐 죽이는 거다. 주머니 속에 무거운 유리덩어리가 충분한 흉기가 될 터였다. 하지만 곧바로 그는 그러기를 포기했다. 그는 잘 뛰지도 못하고 남을 제대로 한 대 치지도 못할 사람이었다. 그런 그에게 몸을 써야 한다는 생각은 그 자체로 견딜 수 없는 것이었다. 게다가 젊고 튼튼한 여자라 그의 공격을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서둘러 공회당으로 가서 문 닫는 시간까지 거기에 머무르면서 오늘 밤에 대한 알리바이를 만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그것도 불가능한 시나리오였다. 죽을 것 같은 피로감이 덮쳐왔다. 그저 한시라도 빨리 집에 가서 조용히 앉아 쉬고 싶었다. 그는 밤 10시 넘어서 집에 도착했다. 밤 11시 30분이 되면 중앙에서 소등을 했다. 그는 부엌으로 들어가 찻잔 가득 빅토리 진을 따라 단숨에 들이켰다. 그런 다음에는 벽감 깊숙한 곳에 놓은 책상으로 가 서랍에서 일기장을 꺼냈다. 하지만 곧장 일기장을 열지는 않았다. 텔레스크린에서 쇳소리 나는 여자 목소리가 큰 소리로 국가를 부르고 있었다. 그는 잠자코 앉아 대리석 문양의 일기장 표지를 들여다봤다. 여자 목소리를 머릿속에서 몰아내려 노력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그들은 항상 밤에 찾아왔다. 언제나 그랬다. 그들이 찾아오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야말로 옳은 선택이었다. 일부는 정말로 그렇게 먼저 세상을 등지를 편을 선택했다. 실제로 사라진 사람들 중 다수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하지만 빠르고 확실하게 숨을 끊어주는 총기나 독약을 전혀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살은 엄청난 용기를 요하는 일이었다. 그는 고통과 공포에 대한 생물학적 수용성과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항상 얼어붙어 무기력하게 되어버리는 인간 육체의 배신 행위에 대해 일종의 경악감이 들었다. 그가 좀 더 재빨리 행동했다면 짙은 머리칼의 그 여자를 영원히 입 다물게 만들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엄청난 위험에 처했다는 생각에 놀란 그는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다. 그는 위기의 순간에 싸워야 하는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닌 자기 자신의 육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지금도 그랬다. 진을 한 잔이나 마셨는데도 배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통증 때문에 생각을 계속할 수가 없었다. 모든 영웅적인 상황, 그리고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쟁의 고문실에서 가라앉는 배 위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싸우면서 지키려 하는 가치를 모두 잊어버렸다. 그 안에 온 우주가 가득 찰 때까지 그들의 육신이 계속 부풀어 올랐기 때문이다. 두려움과 고통에 찬 비명으로 온몸이 마비되지 않는다 해도 삶은 배고픔과 추위, 수면 부족, 위산 과다, 치통 등과 순간순간 싸워야 하는 고통의 연속이었다. 그가 일기장을 열었다. 무언가 써야만 했다. 텔레스크린의 여자가 새로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여자의 목소리가 산산조각난 유리조각이 되어 그의 뇌에 꽂히는 것 같았다. 그는 이 일기장의 수신인 오브라이언을 생각하려고 애썼지만 머릿속은 사상경찰에 체포된 다음 일어날 일들로 어지러웠다. 체포 직후 처형을 당한다면 깔끔할 것이다. 체포된 사람 모두 결국 자신이 처형당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사실 처형 전 거쳐야 할 자백의 단계가 있었다. 바닥에
납작 엎드려 울고 비명을 지르며 자비를 구하고 구타를 당해 뼈가 부러지고 이가 나가고 머리칼 사이사이에 피떡이 지는 그런 무시무시한 단계였다. 결국 사형을 당할 것은 변함이 없는데 왜 그런 고통을 견뎌야 한다는 말인가? 인생에서 단 며칠 혹은 몇 주를 일찍 앞당겨 죽는 게 왜 안 된다는 말인가? 이제까지 추색을 피하거나 자백을 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상죄에 연루되면 필히 죽게 되어 있었다.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그 공포를 왜 안고 살아야 하는가? 그는 오브라이언의 모습을 떠올리려고 애썼고 결과는 아까보다는 성공적이었다. 오브라이언은 그에게 우리는 어둠이 없는 곳에서 만날 거요 라고 말했었다. 그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다. 아니, 안다고 생각했다. 어둠이 없는 곳이란 누구도 볼 수는 없지만 예지력을 통해 초자연적으로 통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말했다. 다시 텔레스크린에 짜증나는 목소리가 들려와 생각을 계속할 수가 없었다. 그는 담배를 입에 물었다. 담뱃가루 절반이 그의 혀에 떨어졌다. 쓰디쓴 맛이 났지만 다시 뱉을 수는 없었다. 머릿속에 오브라이언의 얼굴이 사라지고 빅브라더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며칠 전 그랬던 것처럼 주머니에서 동전 하나를 꺼내 면밀히 들여다봤다. 빅브라더는 진지하고 차분하며 사람들을 지켜주는 것 같은 눈빛으로 그를 지그시 응시했다. 하지만 저 검은 코수염 아래에는 어떤 미소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 그의 마음속에 무거운 종소리처럼 다음의 문구가 다시 떠올랐다.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 오전 시간, 윈스턴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조명이 환한 긴 복도의 반대쪽 끝에서 사람 하나가 그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바로 짙은 머리칼을 한 그 여자였다. 고물상 밖에서 여자와 마주친 뒤 나흘이 흘렀다.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자 그는 여자가 오른팔에 팔걸이 붕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붕대 색깔이 작업복 색깔과 비슷해서 티가 잘 나지는 않았지만 확실했다. 아마도 소설 줄거리를 대강 만들어내는 대형 만화경의 방향을 바꾸다가 팔을 다친 모양이었다. 창작국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고였다. 둘 사이 거리가 4미터쯤 되었을 때 여자가 비틀거리더니 앞으로 고꾸라졌다. 많이 아팠는지 날카로운 비명이 흘러나왔다. 부상당한 오른팔부터 떨어진 것이 분명했다. 윈스턴은 걸음을 멈췄다. 여자는 일어나 무릎을 꿇은 채 앉아 있었다. 여자의 얼굴이 희뿌연 누런색으로 변하자 입술이 더욱 빨갛게 보였다. 여자는 고통보다는 두려워하면서도 애원하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윈스턴의 마음에 이상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일었다. 그의 앞에 여자는 그를 죽이려고 했던 적이었지만 동시에 고통에 휩싸인 어쩌면 뼈가 부러졌을 한 인간이기도 했다. 이미 그의 몸은 그녀를 돕기 위해 본능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붕대를 감은 팔로 넘어지는 모습을 본 순간 자신이 넘어진 것 같은 통증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다치셨나요? 그가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팔이 좀 아파서요.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여자가 안절부절 못하며 대답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였다. 어디 부러진 데라도
있는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좀 아프다가 멀쩡해질 거예요. 여자가 붕대를 하지 않은 나머지 손을 그에게 내밀었고 그는 그 손을 잡아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하얗게 질렸던 여자의 얼굴색이 돌아와 아까보다 훨씬 나아 보였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자가 다시 한번 말했다. 손목을 조금 세게 부딪힌 것뿐이에요. 감사해요, 동지. 여자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활기차게 가던 길을 재촉했다. 30초 정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윈스턴과 여자는 텔레스크린 앞이었다. 표정에 감정을 드러내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은 본능에 가까운 습관이었지만 여자를 일으켜 세워주던 그 2, 3초 사이 그녀가 그의 손에 슬그머니 무언가를 쥐어줬을 때 순간적으로 놀란 표정을 숨기기는 어려웠다. 그에게 무언가를 전하기 위해 여자가 의도적으로 넘어졌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가 전해준 것은 작고 납작했다. 그는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그것을 주머니에 놓고 손가락 끝으로 가만가만 만져보았다. 네모나게 접은 종이 쪽지였다. 소변기 앞에 서서 소변을 보면서는 손가락을 좀 더 움직여 종이를 펼치는 데 성공했다. 무언가 메시지가 쓰여 있는 게 분명했다. 잠시 동안 화장실 칸에 들어가 쪽지를 보고 싶다는 강력한 유혹에 휩싸였지만 그건 그도 알다시피 말 안 되게 어리석은 짓이었다. 텔레스크린의 끊임없는 감시가 이곳만큼 심한 곳도 없었다. 그는 다시 자리로 돌아가 앉은 뒤 책상이 널려있는 다른 종이들을 사이로 아무렇지 않게 그 종이 쪽지를 던져 놓았다. 그런 다음 안경을 쓰고 음성 인식기를 자기 쪽으로 끌어왔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5분이면 돼. 키케야, 5분이면 돼. 다행히 그에게 주어진 일은 긴 목록의 숫자를 위조하는 일상적인 일이라 크게 집중하지 않아도 되었다. 쪽지에 적힌 내용은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그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다. 먼저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여자가 그가 우려했던 대로 사상경찰 요원이라는 것이었다. 사상경찰이 왜 이런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쪽지에 쓰인 내용은 아마도 위협이나 소환장, 자살 명령 혹은 어떤 함정일 확률이 높았다. 하지만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자꾸만 고개를 드는 또 다른 가능성도 있었다. 사상경찰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하 조직에서 온 메시지일 수도 있었다. 어쩌면 형제단은 존재하고 여자는 그 일원일 수도 있었다. 터무니없는 생각이었지만 그는 그 쪽지의 감촉을 느낀 순간부터 그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가 사상경찰의 정보원일 것이라는 더 높은 가능성의 시나리오는 몇 분 후에야 겨우 떠올랐던 게 사실이었다. 지금도 그의 이성은 쪽지에 그의 죽음을 의미하는 내용이 쓰여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았다. 이성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희망의 불씨가 가슴속에서 꺼지지 않았다. 심장이 방망이 들쳐 음성 인식기에 숫자를 말할 때도 겨우 목소리의 떨림을 숨길 수 있었다. 그는 작업을 마친 서류들을 말아 전송관으로 밀어 넣었다. 8분이 지나 있었다. 그는 코 위에 안경을 고쳐 쓰고 한숨을 한 번 내쉰 뒤 종이 쪽지를 맨 위에 놓은 채 다음 일 뭉치를 앞으로 끌어왔다.
접은 쪽지를 펼치니 커다랗고 삐뚤삐뚤한 글씨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당신을 사랑해요. 쪽지 내용을 확인하고 몇 초 동안 그는 자신을 죄인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종이를 기억 구멍으로 넣는 것도 잊은 채 멍하게 앉아 있었다. 마침내 기억 구멍 앞으로 갔을 때 그는 무엇에든 지나친 관심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잘 알면서도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종이를 한 번 더 들여다봐 자신이 본 그 문장이 정말 거기 있는지 다시 확인했다. 나머지 오전 시간 동안은 업무에 집중하기가 무척 어려웠다. 자질구레한 일에 집중하는 것보다 더 어려웠던 건 텔레스크린에 마음의 동요를 들키지 않는 것이었다. 뱃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일고 있는 것 같았다. 무덥고 사람들로 혼잡하고 시끄러운 구내식당에서의 점심은 고문이었다. 점심시간에 잠시라도 혼자 있고 싶었지만 우는 그의 편이 아니었다. 파슨스가 그의 옆자리에 앉은 것이다. 파슨스는 쇳내가 나는 스튜 냄새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시큼한 땀 냄새를 풍기며 앞으로 있을 증오주간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한바탕 풀어놓았다. 특히 그의 딸이 속한 스파이 부대가 증오주간을 준비해 틀에 종이를 발라 만들고 있다는 2미터 폭의 빅브라더 얼굴 모형에 대해 흥분해서 떠들어댔다. 식당 안이 시끄러워 파슨스가 떠드는 소리를 거의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말도 안 되는 그 말들을 몇 번이고 되물어야 한다는 게 정말 짜증났다. 식당에서는 여자의 모습을 딱 한 번 보았다. 여자는 다른 여자 2명과 식당 끝쪽 탁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를 보지 못한 것 같았다. 그도 다시는 여자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오후 시간은 그나마 견딜만 했다. 점심시간이 끝나자마자 어려운 일을 받은 것이다. 처리하는데 몇 시간은 걸릴 신중을 요하는 일이라 다른 모든 일을 제치고 집중해야 했다. 그는 당의 눈밖에 난 내부 당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2년 전 생산 보고서 숫자를 일일이 수정했다. 윈스턴이 특히 잘하는 일이기도 했다. 2시간 넘게 여자는 머릿속에서 지우고 일에 몰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이 끝나자마자 그녀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고 혼자 있고 싶다는 참을 수 없는 열망이 일어났다. 혼자 있기 전까지는 이 새로운 사건에 대해 생각할 수가 없었지만 저녁에는 공회당에 가야 했다. 그는 구내식당에서 또 한 번의 맛없는 식사를 허겁지겁 끝낸 뒤 서둘러 공회당으로 향했다. 공회당에서는 터무니없게 근엄해서 우스운 토론회에 참여했고 탁구도 2판 쳤다. 몇 잔의 진을 마셨고 영사와 체스와의 관계라는 제목의 강의도 30분이나 들었다. 지루함에 영혼까지 뒤틀리는 느낌이었지만 공회당을 빠지고 싶다는 충동은 들지 않았다. 당신을 사랑해요 라는 글씨를 본 뒤 살고 싶다는 열망이 솟구쳤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위험한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윈스턴은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조용히만 있으면 텔레스크린으로부터 안전한 깜깜한 어둠 속에서야 그는 마침내 마음껏 생각에 잠길 수 있었다. 그가 해결해야 할 실질적인 문제는 여자와 어떻게 연락을 취하고 만날 약속을 하느냐는 것이었다. 여자가 함정을 놓았다고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그에게 쪽지를 건네던 그녀에게서 느껴졌던 분명한 떨림으로 보건대
그건 아니었다. 그녀는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고 그러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그녀를 거절해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 불과 닷새 전만 해도 돌로 그녀의 머리를 쳐서 죽이고 싶었지만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꿈에서 보았던 그녀의 벌거벗은 젊은 몸을 떠올렸다. 그는 그녀가 다른 사람들처럼 머리에는 거짓말과 증오가, 배에는 얼음이 가득 찬 멍청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녀를 놓칠 수도 있다는 생각만으로 온몸에 열이 확 오르는 것만 같았다. 그녀의 젊고 하얀 몸이 그에게서 멀어질 수도 있다니.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자신이 빨리 연락을 취하지 않는 동안 여자가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를 실제로 만나기란 이미 패한 체스판에서 말을 움직이려는 것 같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다. 어디를 가든 어느 방향을 바라보든 사방에 그들을 주시하는 텔레스크린이 있었다. 사실 그녀의 쪽지를 보고 5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그는 그녀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생각해냈다. 그리고 이제 생각할 시간이 생기자 그는 탁자에 줄 맞춰 놓인 도구들을 살피듯 하나하나 머릿속 방법들을 검토했다. 분명한 건 오늘 아침과 같은 방법으로는 다시는 그녀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만약 여자가 그와 같은 기록국에서 근무했다면 상대적으로 쉬웠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창작국이 건물에 어디쯤 있는지 어렴풋이 짐작만 할 뿐이었고 그곳에 갈 구실도 전혀 없었다.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 몇 시쯤 퇴근하는지를 안다면 그녀의 집 근처 어딘가에서 만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녀의 집까지 따라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진리부 밖을 어슬렁거리다가는 발각될 게 분명했다. 편지를 보내는 것은 생각할 가치도 없는 방법이었다. 당이 전송 과정에 있는 모든 편지를 개봉해 내용을 확인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가끔 보내야 할 메시지가 있을 때는 자주 사용하는 문구 목록이 길게 인쇄되어 그중 쓸모없는 문장은 지워버리는 식으로 내용을 표시하는 엽서를 사용했다. 여자의 이름도 모르는데 주소는 말할 것도 없었다. 그는 결국 여자를 만난 가장 안전한 장소는 군의 식당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소음으로 시끌시끌한 가운데 텔레스크린과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중간쯤에 위치한 탁자에 그녀와 단둘이 약 30초만 앉아 있을 수 있다면 몇 마디쯤은 주고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일주일 동안 윈스턴은 눈을 뜨고 있어도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 다음 날 여자는 그가 식당에서 나설 때에야 식당의 모습을 드러냈다. 이미 교대 시간을 알리는 호각이 울린 뒤였다. 아마도 교대 근무 시간이 바뀐 모양이었다. 그들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서로를 스쳐 지나갔다. 그 다음 날 여자는 평소와 같은 시간에 식당에 나타났지만 다른 여자 3명과 함께였는 데다 텔레스크린 바로 밑에 앉아서 어찌 해볼 도리가 없었다. 그리고 끔찍하게도 그 다음 사흘 동안 여자는 아예 식당에 나타나지도 않았다. 그의 온몸과 정신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예민해지고 투명해졌고 주위의 모든 움직임과 소리, 접촉, 그리고 그가 말하거나 듣는 모든 단어 때문에
괴로워 미칠 지경이었다. 잠을 잘 때조차 그녀의 환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일기장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그에게 위안이 되는 것은 단 하나, 일 뿐이었다. 일에 푹 빠져있는 시간에는 길게는 10분 정도 이 모든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그는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녀에게 물을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 어쩌면 그녀는 증발했을지도 모른다. 자살로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었다. 아니면 여기와는 한참을 떨어진 오세아니아의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났는지도 몰랐다. 최악이지만 가장 그럴듯한 시나리오는 그녀가 단순히 마음을 바꾸고 그를 피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이었다. 다음 날 그녀가 다시 보였다. 팔에 걸고 있던 붕대를 풀고 손목 주변에 반창고를 붙인 채였다. 그녀를 다시 보았다는 안도감에 얼마나 좋았던지 그는 참지 못하고 몇 초간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다음 날에는 대화에 거의 성공할 뻔했다. 그가 식당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벽에서 한참 떨어진 탁자에 혼자 앉아 있었다. 아직 이른 시간이어서 식당은 별로 붐비지 않았다. 급식 줄이 점점 짧아져 윈스턴이 거의 배식대에 이르렀는데 누군가 사칼린을 받지 못했다고 항의하는 바람에 2분 정도 서서 기다려야 했다. 마침내 윈스턴이 배식을 받아 그녀가 앉아있는 탁자로 걸어가기 시작할 때까지도 여자는 혼자였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여자를 향해 걸어가면서 눈으로는 그녀 뒤 테이블에 앉을 자리를 찾고 있었다. 단 3미터만 걸어가면 이제 여자의 자리에 닿을 것이었다. 2초면 충분했다. 바로 그때 그의 뒤에서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스미스! 그는 못 들은 척했다. 등 뒤에서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스미스!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는 돌아보았다. 그와 별 친분이랄 것도 없는 금발의 멍청한 얼굴을 한 윌저라는 젊은 친구가 만면에 웃음을 띠고 함께 앉자고 그를 부르고 있었다. 거절하는 건 위험했다. 이렇게 이목을 끈 뒤에 여자 혼자 앉아있는 탁자로 걸어가 합류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건 너무 눈에 띄는 행동이었다. 그는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윌셔 옆에 앉았다. 멍청한 금발의 얼굴도 그를 보고 웃어주었다. 윈스턴은 곡괭이로 그의 얼굴을 내려찍는 상상을 했다. 몇 분 뒤 여자의 탁자는 자리가 다 차버렸다. 하지만 여자는 틀림없이 그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거기서 무언가 힌트를 얻었을 것이다. 그 다음 날 그는 일부러 식당에 일찍 도착했다. 아니나 다를까 여자도 그 전날과 비슷한 위치의 탁자에 홀로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다. 윈스턴 앞에는 의심 많은 작은 두 눈에 납작한 얼굴을 하고 재빠르게 움직이는 작은 딱정벌레 같은 남자가 서 있었다. 윈스턴이 배식대에서 식판을 들고 돌아섰는데 그 남자가 여자의 탁자 쪽에서 곧장 걸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희망이 다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좀 더 떨어진 곳에 텅 빈 탁자가 하나 있었고 딱 보기에도 이 남자는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 가장 텅 빈 탁자에 골라 앉을 것 같았다. 하지만 걱정의 마음까지 서늘해진 윈스턴은 그의 뒤를 쫓아갔다. 같은 탁자에 앉는다고 해도 여자 혼자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때 요란한 소리를 내며
덩치 작은 남자가 넘어졌다. 남자는 완전히 엎어졌고 그의 식판은 저 멀리 날아가 떨어져 수프와 커피가 쏟아져 바닥에 강줄기를 만들고 있었다. 남자는 벌떡 일어나서 적대감이 가득한 눈빛으로 윈스턴을 쳐다보았다. 발을 건 범인으로 윈스턴을 의심하는 게 분명했다. 하지만 아무 상관없었다. 5초 뒤 윈스턴은 쿵쿵대는 가슴을 안고 여자의 탁자에 앉았다. 그는 여자를 쳐다보지 않고 식판을 내려놓은 뒤 재빨리 먹기 시작했다. 누군가 탁자에 합석하기 전에 빨리 말해야 했지만 끔찍한 두려움이 몰려왔다. 그녀가 그에게 접근해온 그날이 벌써 일주일 전이다. 그동안 그녀는 마음을 바꿨을지도 모를 일이다. 아니, 바꾼 게 분명했다. 이 연애가 성공적으로 끝날 리는 만무했다. 현실에서 이런 일은 이제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저편에서 귀에 털이 수북한 시인 앰플포스가 식판을 들고 앉을 자리를 찾으면서 어슬렁 어슬렁 걸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 윈스턴은 계속 주춤하며 말을 꺼내지 못했을 것이다. 확실히 꼬집어 말할 수는 없었지만 앰플포스는 윈스턴을 좋아했다. 윈스턴을 본다면 그 곁으로 와서 앉을 게 분명했다. 이제 말을 나눌 시간은 1분 정도 남았다. 윈스턴과 여자는 둘 다 묵묵히 강낭콩으로 만든 멀건 스튜, 아니 스튜라고도 할 수 없는 수프를 먹고 있었다. 윈스턴이 낮고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둘은 계속 멀건 국물을 입으로 떠넣으며 감정 없는 낮은 목소리로 필요한 말만 간단히 주고받았다. 몇 시에 퇴근하세요? 6시 30분이에요. 어디서 만날까요? 빅토리 광장역 기념비 옆에. 거긴 텔레스크린 천지인데요. 사람들만 많으면 상관없어요. 아무라도 정할까요? 아니, 제가 인파에 묻히기 전까지는 제 쪽으로 오지 마세요. 절 쳐다보지도 마시고요. 그냥 근처에 계세요. 몇 시예요? 저녁 7시요. 앰플포스는 윈스턴을 보지 못하고 다른 탁자에 가서 앉았다. 하지만 둘은 같은 테이블에 우연히 마주보고 앉은 두 사람이 그렇듯 더 이상 말을 주고받지도 않았고 다시는 서로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여자가 먼저 식사를 끝내고 일어났고 윈스턴은 자리에 남아 담배 한 대를 피웠다. 윈스턴은 약속 시간 전에 빅토리 광장에 도착해 홈이 새겨진 거대한 기둥 밑을 배회했다. 그 기둥 끝에는 빅브라더 동상이 세워져 있었는데 동상은 몇 해 전 에어스트립 원 전쟁에서 빅브라더가 유라시아의 전투기들을 몸소 박살낸 남쪽 하늘을 향하고 있었다. 바로 앞 거리에는 아마도 올리버 크롬웰로 보이는 말을 타고 있는 남자 동상이 하나 서 있었다. 약속한 시간이 5분이 더 흘렀는데도 여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윈스턴은 다시 한번 끔찍한 공포에 휩싸였다. 여자는 오지 않는다. 여자가 마음을 바꾼 게 틀림없다. 그는 천천히 광장 북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괴로운 와중에도 과거 종이 달려 있을 때 그대는 나에게 산파딩의 빚을 졌지 라는 종소리를 들려줬다는 성 마틴 교회를 알아봐 잠시나마 즐거웠다. 그런 다음에야 그는 기념비 밑에 서서 기둥에 붙은 포스터를 읽고 있는, 아니 읽는 척하고 있는 여자를 발견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전에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위험했다. 삼각 박공 주변으로는 텔레스크린이 안 달린 곳이 없었다.
그 순간 왼쪽 어딘가에서 사람들의 고함 소리와 대형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갑자기 사람들이 광장을 가로질러 뛰어갔다. 여자도 재빨리 기념비 밑둥에 사자상을 돌아 인파에 끼어들었다. 윈스턴도 뒤따랐다. 그는 뛰면서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유라시아의 죄수들을 실은 차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벌써 많은 인파가 광장의 남쪽을 막다시피 하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소란이 일어나면 피하기 바쁜 그였지만 그랬던 그가 사람들을 밀치고 사람들에게 바치면서 있는 힘을 다해 군중의 한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었다. 곧 그는 여자와 팔을 뻗으면 닿을 정도까지 가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덩치가 산만한 프롤과 그의 아내로 보이는 거구의 여자가 있었다. 그 둘은 결코 뚫을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커다란 육체의 벽을 세우고 있었다. 윈스턴은 있는 힘껏 몸을 옆으로 당겼다가 그들 사이로 돌진해 어깨를 들이미는데 성공했다. 엄청난 근육의 엉덩이 사이에 끼었을 때는 순간적으로 창자가 곤죽이 되는 것 같았지만 곧 그 둘을 사이를 뚫고 지나가는 데 성공했다. 땀이 절로 났다. 이제 그는 여자의 바로 옆에 서 있었다. 그들은 어깨를 맞대고 그들 앞을 지나가는 행렬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기관 단총으로 무장한 무표정한 얼굴의 간수들은 각 모퉁이마다 서 있었고 긴 트럭 행렬이 도로 위를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다. 트럭에는 낡은 녹색 죄수복을 입고 쪼그려 앉은 왜소한 동양인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었다. 몽골 인종 특유의 얼굴에 슬픈 표정을 한 죄수들이 무관심하게 트럭 밖을 쳐다보았다. 가끔 트럭이 덜컹거릴 때면 철거덩 철거덩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모든 죄수들이 차고 있는 족쇄가 부딪히는 소리였다. 슬픈 얼굴을 가득 실은 트럭이 계속해서 지나갔다. 윈스턴은 그들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아주 가끔만 그들을 쳐다보았다. 여자의 팔꿈치부터 어깨까지가 그의 것과 맞닿아 있었다. 그녀의 뺨도 그 체온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이 있었다. 여자는 식당에서처럼 곧 상황을 주도해 나갔고 그전과 같이 입술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트럭이 덜컹대는 소리와 사람들의 함성에 쉽게 묻힐 정도의 작고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제 목소리 들리세요? 네. 일요일 오후에 쉴 수 있나요? 네. 그럼 제 말 잘 들으세요. 지금 하는 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먼저 패딩턴 역으로 가세요. 그는 먼저 군대식 정확함에 놀랐다. 여자는 그가 가야 할 길을 간략하게 알려주었다. 기차를 30분 탄 뒤 내려 역에서 나와 왼쪽으로 틀고 길을 따라 2km를 걷는다. 꼭대기 장식이 떨어진 문이 나타나면 지나서 들판을 건넌다. 잔디길을 걷고 덤불 사이로 난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이끼가 피어 있는 죽은 나무가 나타날 것이다. 마치 머릿속에 지도라도 있는 것 같았다. 전부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속삭이듯 물었다. 네. 왼쪽, 오른쪽, 그 다음 왼쪽 이렇게 꺾은 뒤 꼭대기 장식이 떨어진 문을 지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몇 시까지 갈까요?
오후 3시에 봐요. 조금 기다려야 할지도 몰라요. 저는 다른 길로 갈 거거든요. 제가 말한 길 다 기억하실 수 있는 거 맞죠? 네. 그럼 이제 최대한 빨리 저리 가세요. 여자가 그렇게 말했지만 둘은 인파를 헤치고 나갈 수 없었다. 죄수들을 가득 실은 트럭은 여전히 거리를 지나고 있었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입을 떡 벌리고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간간히 야유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건 모두 인파에 섞여 있는 당원들이 내는 소리였고 이내 멈췄다. 사람들이 느끼는 지배적인 감정은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유라시아 사람이든 이스트 아시아 사람이든 그들에게 외국인은 이상한 짐승에 불과했다. 외국인은 죄수만 볼 수 있었고 그 죄수들도 잠깐 스쳐 지나가듯 보는 게 전부였다. 전범으로 교수형을 당한 몇 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죄수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도 못했다. 나머지 죄수들은 하룻밤새 사라졌는데 아마 강제노동 수용소에 끌려가 복역하고 있을 것이다. 둥그런 얼굴에 몽골인 죄수들은 실은 차량 행렬이 끝나자 수염이 덥수룩하고 지저분하고 지쳐있는 유럽 인종 죄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광대가 드러날 정도로 마른 얼굴의 눈동자들이 그를 강렬하게 쏘아보다가 스쳐 지나갔다. 수송차 행렬이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윈스턴은 마지막 트럭에서 반백의 헝클어진 머리칼에 손목을 십자 형태로 결박당한 노인을 보았다. 노인은 손을 결박당하는 것에 익숙한 듯 꼿꼿한 자세로 서 있었다. 이제 윈스턴과 여자가 헤어질 시간이 되었다. 헤어져야 하는 마지막 순간, 군중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여자의 손이 그의 손을 찾아 잡았다. 그러고는 잠깐이었지만 꼭 쥐었다. 둘이 손을 꽉 잡았던 그 순간은 아마 10초도 안 되었을 테지만 그에게는 영원같이 느껴졌다. 그 짧은 순간 그는 그녀의 긴 손가락, 예쁜 모양의 손톱, 일로 굳은 살이 생긴 손바닥, 손목 아래 부드러운 피부까지 그녀의 손 구석구석을 탐색했다. 만져보기만 했는데도 두 눈으로 실제 본 것처럼 샅샅이 알 것 같았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여자의 눈동자 색깔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마도 갈색이겠지만 짙은색 머리칼을 한 사람 중에도 푸른 눈동자를 가진 이들이 종종 있으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는 것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짓이었다. 둘은 수많은 인파 속에서 단단히 손을 마주 잡고 정면만 주시했다. 여자의 눈 대신 늙은 죄수의 눈이 헝클어진 머리칼 너머로 윈스턴을 슬프게 쳐다보았다. 윈스턴은 나무 아래는 서늘한 햇빛이, 나뭇가지 사이로는 금빛 같은 햇살이 너울거리는 길을 따라 올라갔다. 그의 왼쪽에 서 있는 나무 밑으로는 초롱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산들바람이 살갑게 입맞춤을 하는 것처럼 산들산들 불어왔다. 그날은 5월 2일이었다. 숲속 한가운데서 산비둘기 소리가 들려왔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이른 시간이었다. 길을 찾아오는 건 어렵지 않았다. 평소라면 잔뜩 겁을 먹었겠지만 여자가 이곳을 잘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오는 길에 걱정을 덜 수 있었다.
아마도 이곳은 여자가 찾은 안전한 장소일 것이다. 보통은 시골이라고 해서 런던보다 훨씬 안전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물론 텔레스크린은 없지만 숨겨놓은 마이크에 목소리를 들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혼자 여행하는 것은 이목을 끄는 일이었다. 100km 이내의 거리를 여행할 때는 여권을 지참할 필요가 없었지만 때때로 기차역에서 어슬렁대는 순찰대가 당원을 발견하면 신분증을 검사하고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들을 퍼붓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운 좋게도 순찰대와 마주치지 않았고 역에서 나온 후로는 계속 뒤를 돌아보며 누군가가 쫓아오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했다. 기차는 풀을들로 가득했다. 여름 같은 화창한 날씨에 다들 어디론가 놀러가는 분위기였다. 그가 탔던 딱딱한 목조 좌석칸은 이가 다 빠진 증조 할머니부터 생후 한 달 된 신생아까지 친척들과 함께 시골에서 오후 시간을 보내려는 대가족으로 꽉 차 있었다. 묻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윈스턴에게 시골의 암시장에서 버터를 구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까지 해줬다. 길이 넓어졌다. 1분쯤 더 걷자 여자가 이야기했던 좁은 길이 나왔다. 소 한 마리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좁은 길이 덤불 사이로 나 있었다. 시계는 없었지만 아직 오후 3시 이전인 것은 확실했다. 발 밑으로는 초롱꽃이 너무 빽빽하게 나 있어서 밟지 않고 지나가기가 불가능할 정도였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 초롱꽃을 꺾기 시작했다. 기다리는 동안 시간도 보내야 했지만 여자에게 꽃다발을 주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커다랗게 만든 꽃다발을 손에 쥐고 엷은 꽃향기를 맡던 그가 갑자기 얼어붙었다. 누군가 잔가지를 밟으며 걸어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다시 몸을 구부려 초롱꽃을 꺾기 시작했다. 그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여자일 수도 있었지만 오는 내내 미행을 당한 건지도 몰랐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것은 죄책감을 드러내는 짓이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았다. 그는 애꿎은 꽃만 계속 꺾었다. 곧 그의 어깨에 누군가의 부드러운 손길이 느껴졌다. 고개를 들자 그녀가 서 있었다. 그녀가 고개를 흔들어 그에게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신호했다. 곧 여자는 덤불을 헤치고 좁은 길을 따라 숲 한가운데 그를 이끌었다. 질척이는 웅덩이를 익숙하게 피해가는 모습을 보니 전에도 이곳에 와본 적이 있는 게 분명했다. 윈스턴은 꽃다발을 손에 꼭 쥐고 그녀를 뒤따랐다. 처음에는 안도감이 들었다. 하지만 엉덩이 라인을 맵시 좋게 드러내는 진홍색의 얇은 허리띠를 감은 채 그의 앞에서 움직이고 있는 강인하고 날씬한 그녀의 몸을 보니 열등감이 몰려왔다. 당장이라도 여자가 휙 뒤돌아 그를 쳐다보고 뒷걸음 칠 것만 같았다. 달콤한 공기와 푸르른 잎사귀들까지 그의 길을 죽였다. 이미 기차역에서 내려서 걸어오는 길에 그는 5월의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자신이 좀처럼 실외 활동을 안 한다는 것과 모공에는 런던의 검댕 먼지들이 가득 차 있는 지저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여자도 이렇게 밝은 햇빛 아래서 그를 본 적은 한 번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둘은 여자가 말했던 쓰러진 고목에 다다랐다.
여자가 나무 기둥을 훌쩍 뛰어넘더니 도무지 빈틈없어 보이는 덤불을 있는 힘껏 헤치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윈스턴도 그 뒤를 따라 들어갔다. 덤불 안에는 잔디가 깔린 작은 둔덕이 있었다. 키 큰 묘목들이 자연적으로 생긴 그 둔덕을 둘러싸고 있어 밖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았다. 여자가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았다. 이제야 도착했네요. 여자가 말했다. 그는 고작 몇 걸음이면 닿을 거리를 사이에 두고 그녀를 마주보고 있었지만 감히 그녀에게 더 가까이 가지 못했다. 혹시 숨겨진 마이크가 있을까봐 길에서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혹시 모르는 일이니까요. 목소리를 감지하는 기분 나쁜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을 가능성은 언제나 있잖아요. 이제 여기는 괜찮아요. 그녀에게 다가갈 용기가 여전히 나지 않아 그는 어리석게도 그녀의 말을 되풀이했다. 여기는 괜찮다고요? 네, 저기 나무들을 보세요. 그들 주위에 서 있는 나무들은 한번 벌목을 거친 뒤 다시 자란 것들이라 모두 손목보다도 얇았다. 이 안에는 마이크를 숨겨둘 정도로 두껍고 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전에도 여기 온 적이 있거든요. 그들은 아직도 대화만 주고받고 있었다. 그가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여자는 왜 이제야 자기 앞으로 왔냐는 듯 얄궂은 미소를 띠고 그 앞에 반드시 섰다. 초롱꽃 꽃다발이 마치 자진에 떨어지듯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졌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금에서야 당신의 눈동자 색깔을 알게 되었다면 믿겠어요? 여자의 눈동자는 옅은 갈색이었고 속눈썹은 더 짙은 갈색을 띠고 있었다. 당신도 이제야 내 모습을 제대로 봤는데 어때요? 괜찮은가요? 그가 물었다. 그럼요. 난 39에 없애지 못하는 아내가 하나 있고 정맥류성 궤양을 앓고 있어요. 의치도 5개나 있고요.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여자가 대답했다. 다음 순간 둘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안고 있었다. 처음 그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만 생각했다. 그녀의 젊은 육체가 그의 몸과 밀착되어 있었다. 풍성한 짙은 머리칼이 그의 얼굴을 덮고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여자가 고개를 들자 그는 여자의 크고 붉은 잎에 키스하기 시작했다. 여자는 그의 목에 팔을 두르고 그를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 내 자기라고 불렀다. 그는 여자를 땅에 눕혔다. 여자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지만 그녀를 안고 있다는 단순한 느낌만 들 뿐 그 이상의 육체적 욕구는 일지 않았다. 그저 이 순간이 믿을 수 없고 뿌듯할 뿐이었다. 그녀와 이렇게 있는 것이 좋았지만 육체적인 욕구는 느껴지지 않았다. 어쩌면 이 모든 게 너무 빨리 일어나서일까? 그녀의 젊음과 아름다움에 겁을 먹어서일까? 어쩌면 그가 여자 없이 지내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일지도 몰랐다. 그도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었다. 여자가 일어나 머리칼에 묻은 초롱꽃을 떼어냈다. 여자는 그의 앞에 앉아 그의 허리에 팔을 둘러 안았다. 괜찮아요. 서두를 것 없어요. 아직 오후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여기
정말 아무도 모르겠지요? 전에 단체 행군하다가 길을 잃었을 때 발견한 곳이에요. 누군가 온다고 해도 100m 정도 떨어져 있을 때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안전해요. 이름이 뭔가요? 줄리아예요. 전 당신 이름을 알고 있어요. 윈스턴이죠? 윈스턴 스미스. 어떻게 알았어요? 당신보다는 제가 뭘 알아내는데 소질이 있는 것 같네요. 이제 말해주세요. 제가 쪽지를 주기 전 저를 어떻게 생각했나요? 그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나쁜 말부터 해서 시작되는 사랑도 있게 마련이었다. 사실 당신의 꼴도 보기 싫었어요. 당신을 강간하고 죽여버리고 싶었죠. 2주 전쯤에는 진지하게 당신의 머리를 돌로 내려쳐 죽일까도 생각했어요. 이유를 알고 싶다면 당신이 사상경찰과 관련되어 있는 줄 알았거든요. 여자가 기쁘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말을 자신의 뛰어난 위장에 대한 찬사로 들은 것 같았다. 사상경찰이라뇨?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당신의 겉모습만 봐서는 당신이 육체 건강한, 젊고 건강한 여자니까 그럴 수 있다고. 제가 당에 충성하는 당원인 줄 알았군요. 말과 행동은 순수하니까요. 깃발과 행진, 구호, 경기, 단체 행군인이 하는 것도 다 잘하죠. 제가 조금이라도 기회가 생기면 당신을 사상범으로 고발해서 당신을 죽게 만들 거라고 생각했군요. 네, 대충 그랬죠. 당신도 알고 있는 것처럼 젊은 여자들이 많이들 그러잖아요. 다 이 빌어먹을 것 때문이에요. 여자가 청년 반성동맹에 진홍색 얇은 허리띠를 풀더니 나뭇가지 위에 냅다 내 동생이 쳤다. 그런 다음 자기 허리를 만지더니 퍼뜩 뭔가 생각난 모양으로 작업복 주머니를 더듬어 작은 초콜릿 조각을 꺼냈다. 여자는 초콜릿을 반으로 쪼개 하나를 윈스턴에게 주었다. 그는 초콜릿을 건네받기도 전에 그 향만으로 초콜릿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챘다. 은박지에 잘 포장된 초콜릿은 짙은 갈색에 윤이 반들반들 나는 모양을 하고 있었다. 보통 초콜릿은 흐릿한 갈색에 잘 바스라졌고 혹자들이 말하듯 쓰레기장에 소각 연기 같은 맛이 났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도 그녀가 준 것 같은 초콜릿을 먹어본 적이 있었다. 그 향을 맡는 순간 흐릿하게 슬프고도 강렬한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이런 초콜릿은 어디서 구했어요? 그가 물었다. 암시장에서요. 여자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대답했다. 사실 전 겉보기에는 그런 여자예요. 전 운동도 잘하고 스파이단에서는 부대장이었죠. 지금은 일주일이면 3일 저녁 청년 반성동맹에서 자원봉사를 하고요. 몇 시간씩 걸려서 런던 구석구석에 그 헛소리 표어를 붙이러 돌아다니죠. 행진 때면 언제나 플래카드 한쪽을 맡아들고 늘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죠. 그 어떤 활동도 빼먹는 법이 없고요. 항상 군중들과 고함을 질러요. 그게 내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윈스턴의 입에 넣은 초콜릿 조각이 혀 위에서 살살 녹았다. 정말 맛있었다. 그 초콜릿 맛은 그의 의식 가장자리를 맴도는 기억을 상기시켰다. 견눈질로 슬쩍 본 물건처럼 정확한 모양을 말할 수는 없지만 강력한 존재감이 느껴지는 그런 기억이었다. 되돌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어떤 행동에 관한 기억이라는 것만은 알고 있는 윈스턴은 그 기억을 잠시 접어두었다. 당신은 정말 젊군요. 나보다 10살에서 15살은 더 젊은 게 분명한데 나 같은 남자에게 어떤 매력을 느낀 건가요? 당신 얼굴에서 뭔가를 느꼈어요. 한번 기회를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전 당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탐지해내는
특별한 재능이 있거든요. 당신을 본 순간 전 당신이 그들 편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그들이라. 그들은 당을, 무엇보다 내부당을 의미했다. 여자는 그들을 공공연하게 조롱하고 증오했고, 윈스턴은 이곳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게 불편했다. 그녀에게 놀란 점이 있다면 그녀가 상당히 거친 말을 쓴다는 것이었다. 당원들은 욕하면 안 되었고, 윈스턴도 크게 욕하는 법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줄리아는 당, 특히 내부당에 대해 말할 때면 물이 뚝뚝 떨어지는 골목길에 낙서에서나 볼 법한 단어를 쓰지 않고는 못 베기는 듯했다. 하지만 그게 싫지 않았다. 그건 당과 그들이 하는 모든 짓에 대해 그녀가 느끼는 반항심에서 나오는 반응에 지나지 않았다. 마치 나쁜 건초 냄새를 맡은 말이 재채기를 하듯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느껴졌다. 둘은 둔덕을 떠나 무성한 나무가 만든 그림자를 밟으며 주변을 돌아다녔다. 둘은 나란히 걸을 정도로 길이 넓어지기라도 하면 서로의 허리를 감싸 안고 걸었다. 지동색의 허리띠가 사라지자 여자의 허리가 훨씬 부드럽게 느껴졌다. 둘은 속삭이는 것 이상으로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줄리아는 둔덕 밖에서는 조용히 이야기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내 둘은 작은 숲 끝에 다다랐다. 줄리아가 그를 멈춰 세웠다. 이 숲을 벗어나지 말아요. 밖으로 나가면 누군가 지켜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나무들 뒤에 있으면 그래도 안전해요.